저는 미쳐서 왔다 이 말을 해요. 왜 불안했냐면 탈북민들을 싣고 도착한 게 평양공항이더라. 북한에서 보통 인상이 이래요. 근데 한국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12년 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고 되게 부티가 났어요. 인천공항에 딱 왔을 때 저희를 이제 한쪽에다가 앉혀놨어요. 다 모이면 차가 와야 국정원에 데려가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얼굴이었어요. 화장기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다 하얘요. 하얗고 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보통 인상이 이래요. 왜냐면 해가 비치는 데 나가 장사를 하고 오늘 내가 이 물건을 못 팔면 내 새끼들이 굶을까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무덤덤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 달린 캐리어를 달달달달 끌고 가는데 그냥 평온했어요. 북한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말하고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평화를 봤어요. 아, 내가 남한에 와서는 죽도록 뛰지 않아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처음에 우리를 마중 나오신 국정원 선생님이 됐다 몸이 좋으셨어요. 북한에서는 몸이 좋은 남자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배가 나오고 몸이 좋은데 아 너무 막 풍요로운 거예요. 금방 딱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접십자병원이라는 데 가요. 북한에는 이제 보통 가면 자 이쪽에 앉으시오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데 저 이쪽에 오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막 이러는데 그 말투가 사람이 간을 다 녹이는 거예요.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야 저 의사복 밑에 꼬리 있는 게 아야 왜 이렇게 말이 저렇게 간지럽냐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피 검사를 하는데 피를 막 돼지 주사기 같은 거 넣고 막 2개, 3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는 피를 방울로 뽑아요. 손끝에다가 넣고 몇 방울을 이렇게 뽑는데 한국은 아예 이렇게 쭉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피를 어떻게 뽑아서 팔아먹는가 우리끼리.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롱단 반 진단 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충격 반 약간은 기대 반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국정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좀 그때부터는 감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 갔는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를 한 주일 동안 1인실에 독방이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믿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60이 조금 넘으셨어요. 저는 그때 제일 감사했던 게 내가 신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인데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하얀 접시인가 종이 꼭대기 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오징어도 이렇게 다 뜯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느꼈어요. 존중을 배웠어요. 우리는 아랫사람의 윗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벌이라도 이렇게 존중해서 해주는 걸 한 번도 대우를 못 받아온 사람인데 악명 높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국정원이라는 데서 들어와서 심사관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는 개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못 해봤어요. 거의 쑥스러워서. 북한엔 그냥 장군님하고 저국에 고맙다고 하죠. 근데 되게 한국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국정원 3개월 마치고 하나원에 갔을 때는 매일같이 그랬어요. 빨리 저 철장 밖으로 나가고 싶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게 이렇게 우리한테 사회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워주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하고 배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나가면 다 잘할 텐데 뭘 이렇게. 그래서 뭐 지하철을 찍을 때는 어떻게 아이고 눈이 있는데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데도 설명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저희는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임대 아파트에 딱 들어간 첫날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막에 떨어진 느낌? 옆집에 분명 사람이 사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새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도 왔어요 하고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착금을 300만 원을 줬는데 브로커를 250만 원을 주니까 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이 전부인 거예요. 사실 북한엔 그래도 밑돈을 이렇게 배에다가 빨간 돈주머니다 해갖고 늘 차고 다녔는데 내 생에서 처음 돈이 제일 작았어요. 이 돈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있을
있을 때 뭐 알바몬 이런 걸 뒤지라 하는데 암만 뒤져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또 전화를 해보니까 이메일을 보내래요. 이메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시 거기 가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사람을 구합니다. 피자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피자 이거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긴 경험자를 찾는다. 이래서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뭘 할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은 게 간병원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간병원이 돈을 제일 많이 준대요. 시급이 좀 높대요. 그래서 일자리 거기에 올라온 거 보고 전화를 했는데 오래요. 목소리 듣더니. 그래서 갔는데 아들들이 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다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어린 여자가 치매 온 할머니를 간병하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맏아들 분이 에이 아가씨 못해. 제정신이 없는 어르신을 어떻게 봐.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들었어요. 그때 막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0살 난 아들을 북한에 놔두고 왔는데 그 애가 남이 집에 있다. 나는 그 애를 데려오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나를 좀 제발 돈 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들어더니 물을 주는 게 예쁜 처자가 왜 오냐.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차라리 내가 네 자식을 데려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일은 못한다. 네가 못한다. 그래. 아니 저는 공짜 돈은 싫습니다. 그 대신 나의 여기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대요. 그거면 됩니다. 밥만 공짜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참 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는데 할머님이 누워 계시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냄새, 악취가 풍겼어요. 저도 약간 주춤했는데 그 순간에 다 내려놨어요. 그래 어르신이니까 아프니까 냄새 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하고 들어가서 저한테 기저귀 가는 방법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배워주고 나한테 저녁에 잘 때 전실에서 자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 할머님이 눈을 뜨시더니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옆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요. 여기서 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잔 거예요. 그 아들이 왔어요. 새벽에. 근데 내가 할머니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병을 4, 5년을 들이다가 할머니 옆에서 자는 간병인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를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거의 한 3, 4개월 했는데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병을 끝냈는데 그 마지막 끝내는 날에 그분이 저를 정산을 해주시면서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희야 내가 본 너는 너무나 멋지게 살 아이다. 내가 봤는데 문화에서 다른 데서 살다 온 아이인데 네 그 심성을 보니까 너는 한국에서 잘 살 것 같다. 그 심성 그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네 아들을 데려오면 내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라. 내가 한국에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니게.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남한 사람의 첫 인연이었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아빠 했어요. 그랬더니 데려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타고 와서 저희 아들을 안으면서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네 엄마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지 알아? 너는 모르지?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대상하면서 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분을 처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나만이 황금 만능 세상이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뭘 못하니까. 근데 그 돈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따뜻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일 처음에 저한테 알려준 분이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엮였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믿음, 네 그 따뜻한 심성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12년 동안 그게 조금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해줬으니까 나는 변하면 안 되겠지? 제가 그만큼 좀 일부러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남한에 정착한 20대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유학을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아온 시기나 시대적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왔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솔직히 김일성 시대 때 저는 북한 기준으로 하면 행복했어요. 왜 그때는 아버지 직장에서 배급도 주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또 재능도 펼치고 이래가지고 북한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아무런 곡절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서 남들은 다 건설장애가 일하고 모내기를 꼽을 때는 저희는 방송차를 이제 밭 한가운데 큰 길에 놓고 뭐 모내기 전투원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운 대상이지만 제 개인의 삶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시기에는 23을 넘겨서 결혼을 안 하면 문제가 있나? 그게 약간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몇 년밖에 못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경력 단절이 돼요. 여자는 자고로 시집을 오면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순종적인 삶에 제가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20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흘러갔고 30대가 딱 됐는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여성들이 벌어서 장사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언니가 밀수를 했어요. 중국하고.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 밀수를 했다니까 범죄자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데 사실은 남과 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에서는 밀수는 장사예요. 눈이 도는 사람들이 하는 돈을 많이 버는 장사고 남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 한국에 간 사람, 중국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놀랐어요. 왜 고향을 버리고 가지? 죽을 먹어도 여기서 살아야지 왜 타향에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밀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 파트너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중국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제 핸드폰 갖고서 소통을 하는데 저희 파트너분이 항상 말끝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안가에는 한국에 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저씨, 중국이 정말 잘 사는데 왜 아저씨 안가에는? 와이프는 한국에 갔어요 하니까 야, 한국에서 안산이라는 데서 핸드폰을 붙이고 떼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10년을 보면 중국에서 3, 40년 먹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사람이 한상이 생기더라고요. 북한에서의 삶이 한매를 느끼지 않았으면 그 한상이 한상으로 남겠는데 점점 더 하고 제가 이제 밀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국경에 나가 있는데 중국은 환해요. 밤에 환하고 북한을 돌아다 보면 새카매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어두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 찬방에서 이제 펄을 대고 자는 거예요. 북한은 도둑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집을 비우면요 그 곽세를 다 따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텔레비, 녹음기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사람을 넣고 바깥으로 문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인간 자물쇠가 된 거예요. 집에 하루 왔는데 아들이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엄마를 확 밀고 밖에 나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밖에서 너무 뛰어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제 또래의 여성들이 안경을 딱 끼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24살에 꺾인 꿈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밥은 먹고 살았어요. 사는 거는 그 나라 기준에서는 괜찮았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른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밝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었고 저도 또 한국 여성분들처럼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삶을 좀 찾으려고 탈북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는 미쳐서 왔다 이 말을 해요. 탈북이라는 게 그래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족관계가 끈끈해요. 서로 고생을 많이 하면 가족관계가 끈끈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은 대체적으로 다 돈이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다 끈끈해요. 근데 그 끈끈한 가족을 다 놔두고 나 혼자 온다?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할 건데 제가 2년 동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자 동생한테 한번 농담으로 나는 좀 저 불밝은 중국에 가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통곡을 치며 우는 거예요. 언니가 없는 세상을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한테는 말하고 못 오겠구나. 그래서 석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시집을 또 어떻게 같은 동네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주희야, 너는 여기서 살기 아까워. 너는 아무 데 가나 잘 살 거야. 너만이라도 밝은 세상에 가 살아. 네 아이는 내가 봐줄게. 대신 네가 먼저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돼.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은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북한은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놓는다는 게 가족과 정말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구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하면 보이온한테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갈지 몰라서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들한테는 엄마가 평양에 장사를 간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집에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나오는 체 하면서 그 아들을 집에 놔두고 나오는데 아들이 뒤서 엄마 올 때 사탕 싸우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내가 돌아다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일을 악물고 그냥 걸어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꼬집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 덕에 국경까지 왔고 운이 좋게도 첫 번에 무사히 넘었고 안전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날이 밝으니까 현실이 지각이 되는 거예요. 저를 넘겨주신 분이 저하고 밀수 5년 했던 분, 그분한테다가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다시 북한으로 넘겨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야, 니 무슨 조선이 옆집인 줄 아는가, 어제 못 넘긴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울면서 계좌 먹기로 이렇게 라오스를 넘어서니까 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에 조금 숨어 살다가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으로 오는데, 야, 그때 그 라오스 산을 넘을 때가 한 8시간을 넘었는데 그때가 제 삶에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장마철인데 한 발자국 산을 올라가면 8발자국 쑥 미끄러져 가는데 자기네도 그 시간 내에 이 산을 넘어야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해도 막 빨리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산 중턱에서 한 번 쉬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야, 여기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기운이 다 빠진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사는 삶이 힘들었는데 그 촉박한 데다가 자식을 두고 왔다는 그 심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더 폐쇄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은 선택일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부럽고들한테 쫓기고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르며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태국 이민국 감호소에 갔을 때 그때 저희가 이민국 감호소에 3개월을 있었어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우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행기 떴을 때까지도 저희는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그 안에서 소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탈북민들을 싣고 도착한 게 평양공항이더라. 뭐 이런 약간 위험-비연들이 많아서 저희가 비행기에 탔는데도 우리가 진짜 한국에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전에 했던 그 5만 가지 걱정들, 삶에 대한 그런 환멸들, 이런 것들이 좀 싹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각 도마다 영재학교, 수재학교가 있어요. 1고등학교. 제가 1고등학교 성악반에서 하수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하술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익숙한 그 아나운서, 이춘희 아나운서처럼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걸 전공을 해서 그게 또 이제 1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예술전문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술전문학교에서도 하술을 전공했고 하술을 전공한 다음에는 2급 기업소라고 북한에는 이제 5천 명 이상이면 1급 기업소고 그보다 작으면 2급 기업소인데 거기서 이제 청년동맹에서 선전 부분을 맡은 사료총 부위원장을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당의 목소리를 공장 직원들한테 전해주고 또 당의 목소리와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다 분석을 해서 글을 쓰는, 선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그냥 주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북한의 직업을 살리려고 사실은 아나운서 면접을 봤었어요. 시청 구내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해서 갔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님이 국장님이신데 저한테 말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년 전 일인데 제가 너무 열정이 활활 불타서 국장님 제가요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국장님이 면접을 보는 거는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지 배워주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북한에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글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문사 기자로 제가 한국에 와서 기자 활동을 시작했다가 정직원 기자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한 6년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좀 널리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방송을 봐라 선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